북한 체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심지어는 유교주의까지 포함된 혼합된 상당히 독특한 체제로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 혹은 다른 독재 국가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막스 베버는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권력이 자유선거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자유선거에서 승리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구상에는 민주국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권력이 유지될까요? 왕조 국가의 경우에는 세습제가 권력의 정통성의 확보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고 국민들은 그러한 왕의 권력을 승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도력도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나치 히틀러의 경우에는 자유선거나 세습이 아닌 국민들을 사로잡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고요. 국민들의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권력 유지는 아니고요. 세습제 플러스 카리스마에 기반한 그런 비민주적인 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속성을 말해주는 첫 번째 특징은 통제국가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군인, 경찰, 물론 어느 나라에나 군인과 경찰은 정복을 입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군인의 수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도 많고요. 학생의 경우에도 정복을 착용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은 치마 저고리, 남학생의 경우에는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노동복이라고 하는 정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복을 입은 사람보다도 정복을 입은 사람들의 수가 많을 정도로 상당히 통제된 사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에는 군 복무 기간이 남성의 경우에는 10년, 여성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군 복무 기간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군 복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군 복무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사상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 통제된 그런 국민으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군 복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북한의 젊은이들은 군대에 자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를 복무해야만이 당원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당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원이 되어야만이 관료나 어떤 지도적인 직책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 입학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를 해야만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북한에서는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왼손에는 당원증, 오른손에는 대학 입학 허가서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다 당원이 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이 당원 가입과 대학 입학의 조건은 군 복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정치를 내세웠고요. 또 스스로 국방위원장이라고 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는 공산당 총서기장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경우에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내세운 이유는 바로 군을 당보다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경제난 등 많은 주민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생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제대로 지도를 하지 못하고 당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당이 부패하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직접 민간인을 통제하고 처벌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계엄 통치와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인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은 국방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과 경찰, 민간과 군의 관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계엄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군이 민간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선군 정치는 바로 지속적인 계엄 통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특징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는 둘 다 비민주적인 국가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는 사회를 배제하고 사회를 억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와 사회는 한 몸이라고 강조를 하고 사회는 억압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노조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노조, 여성동맹, 직업동맹과 같은 사회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또 국가가 필요시 국가의 지지를 위한 행사회에 동원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전체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로는 유럽의 파시즘, 소련의 스탈린주의,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주의가 전체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바로 일당 정치, 즉 하나의 정당밖에 없는 그런 체제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국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있고요. 국가가 국민에게 공포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래서 국가의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테러는 국가라고 하는 전체주의에 저항하고 이탈하는 주민들에게 처벌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주입하기 위해서 언론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경우를 보게 되면 99%의 투표, 99%의 찬성이라는 결과를 나오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다원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전 국민이 일치 단결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탈리아 파시즘의 경우에 구호가 uno per tutti, tutti per uno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탈리아 파시즘의 구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북한의 군중대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있는 플랜카드입니다. 이 플랜카드를 보시면 바로 이탈리아 파시즘의 구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극우주의 체제이고요. 북한은 좌파적인 사회주의 정권인데 실제로 그 사회의 작동 원리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동일한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러한 특징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를 위한 우상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전 세계에 수출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주체 사상 연구소 그리고 서적들을 보급을 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다. 타인이나 타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주체 사상은 외부로부터의 개입과 간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화 정책을 시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은 많은 그림, 동상, 조각, 벽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예술품들을 생산하는 최고 미술 창작 집단이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전역에 개인 숭배를 위한 예술품들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전 세계의 독재국가에 북한식 벽화와 동상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국가의 독재자들이 우상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술품들을 수출하고 있고 많은 외화벌이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습체제입니다. 그래서 왕조국가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현재 김씨 가족이 3대째 통치를 하고 있고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현재는 김정은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의 경우에는 신격화되어 있어서 북한 전 지역에 김일성을 상징하는 영생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 영생탑은 김일성이 북한 주민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기독교 신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듯이 북한의 김일성은 비록 죽었지만 신과 다름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극장국가입니다. 물론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극장국가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련의 경우 세계 최대 회의장을 건설했고요. 세계 최대의 호텔을 건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굳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으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국가, 체제인 것과 일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과시용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선전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북한의 개선문, 한국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만들었는데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마는 파리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경대 소년학생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평양에 오게 되면 이 만경대 소년학생 궁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환경의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북한에는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열악합니다. 구간도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철 역사는 아주 화려하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화려한 교통시설을 보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시적인 건축물을 건립함으로 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적인 대중들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아주 열악한 생활 인프라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랑 공연은 북한이 자랑하는 거대한 집단 체조 예술 공연인데요. 북한 평양의 시민, 특히 학생들 10만 명이 출연해서 집단 체조와 무용과 태권도 그리고 카드 섹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섹션의 경우에는 사진보다도 더 정교해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약 1년에 걸쳐서 준비하는 이 아리랑 공연은 사실상 주민들을 혹사시키는 반인권적인 그러한 공연입니다마는 실제로 이 공연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즉 전 주민이 일치 단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양에는 최근에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기념해서 여명거리를 건설했고요. 이 거리에는 고층 빌딩들이 절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북한의 체제를 과시하고 선전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고층 빌딩은 종종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전기와 수도가 제한적으로 공급됨으로 해서 실제로 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